여러분, 오늘은 조금 불편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콩팥을 위해 좋다고 굳게 믿어온 습관들, 그중 몇 가지가 사실은 콩팥을 조용히 혹사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일상적인 건강관리에 관한 정보일 뿐 병원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드시던 약이 있으시면 그 약을 함부로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약에 관한 결정은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이 약속을 먼저 드리고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믿음부터 꺼내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을 꺼내 벌컥 들이켜는 것. 많은 분들이 이걸 건강 습관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몸이 개운해지고 잠이 확 깨니까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찬물 한 잔이 아침을 깨운다고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에서 평생 채소 농사를 지어오신 문복년님 올해 71살이십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새벽마다 얼음처럼 찬물 한 사발을 드셨습니다. 그게 부지런한 사람의 아침이라고 여기셨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침에 눈두덩이 무겁게 붓고 양말을 벗으면 발목에 고무줄 자국이 선명하게 남기 시작했습니다. 소변에는 거품이 잔뜩 끼어서 물을 내려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문복년님은 이걸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셨습니다. 다들 그러려니 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여러분께 첫 번째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나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콩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자, 그럼 왜 하필 찬물이 문제일까요? 밤새 잠을 자고 난 우리 몸은 속까지 차분하게 식어 있습니다. 혈관도 살짝 좁아진 채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이때 갑자기 얼음처럼 찬물이 쑥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깜짝 놀라 반사적으로 혈관을 더 조입니다. 특히 콩팥으로 피를 실어 나르는 가느다란 동맥들이 순간적으로 수축합니다. 한두 번이야 아무 일 없습니다. 문제는 이게 30년 매일 반복될 때입니다. 콩팥으로 가는 피의 양이 아침마다 잠깐씩 줄어들고 그 미세한 부담이 오랜 세월 켜켜이 쌓입니다.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작은 여과 장치가 100만 개 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정교한 거름망들이 세월과 함께 조금씩 지쳐가는 겁니다. 그러니 오래된 믿음 하나를 오늘 살짝 고쳐보십시오. 아침 첫물은 차갑게가 아니라 미지근하게 온도 하나만 바꿔도 콩팥이 하루를 훨씬 편하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콩팥이 얼마나 성실한 일꾼인지 짚고 가겠습니다. 등 뒤 허리춤에 강낭콩 모양으로 두 개가 자리 잡고 있죠. 이 두 녀석이 하루에 걸러내는 피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80리터입니다. 커다란 욕조를 거의 한 통 가득 채우는 양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든 밥을 먹든 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꾼에게는 아주 얄꼰 성격이 하나 있습니다. 웬만큼 힘들어도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이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65을 넘긴 어르신 5분 가운데 1분 정도가 만성 콩팥병을 가지고 계십니다. 젊은 층보다 몇 배나 높은 숫자입니다. 전 세계로 넓혀봐도 어른 10명 중 거의 1명이 어느 정도의 콩팥 기능 저하를 안고 살아갑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콩팥병을 잃은 죽음을 앞당기는 위험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콩팥병은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이렇다 할 통증이나 뚜렷한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기능이 절반 넘게 무너져도 본인은 멀쩡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야 처음 알게 되십니다. 조용한 도둑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소변 거품, 아침 붓기, 발목 자국 같은 작은 신호를 흘려버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 하나는 미리 풀어드리겠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 콩팥이 나쁜 건 아닙니다. 소변 줄기가 세게 떨어질 때 잠깐 생겼다 사라지는 거품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다만 천천히 봐도 거품이 두껍게 끼고 물을 내린 뒤에도 30초 넘게 남아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단백뇨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을 지켜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온다는 뜻이니까요. 이런 거품이 3주 넘게 이어진다면 꿀물이든 뭐든 그보다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간단한 소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콩팥 이야기를 할 때 심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은 한 몸처럼 붙어 있습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몸속 노폐물과 물이 제대로 빠지지 못해 혈압이 오르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심장으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심장이 약해지면 콩팥으로 가는 피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피 속 노폐물 수치가 높아진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장혈관 질환 위험이 눈에 띄게 올라간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콩팥을 지키는 일은 곧 심장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믿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른들 사이에 아주 오래된 믿음이 있습니다. 꿀물은 뜨끈하게 타서 마셔야 몸에 좋다는 것. 감기 기운이 있을 때도 펄펄 끓인 물에 꿀을 듬뿍 풀어 드시죠. 따뜻하니까 몸이 확 풀리는 느낌이 드니까요. 그런데요, 바로 이 뜨겁게라는 말 안에 아까운 실수가 숨어 있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에 사시는 하정심님 66이십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정성껏 꿀물을 드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죠?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손발이 붓고 소변 거품이 심해지셨습니다. 검사를 받아보니 콩팥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하정심님은 억울하셨습니다. 몸에 좋다는 꿀물을 그렇게 챙겨 드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꿀물을 어떻게 만들어 드시냐고요. 대답이 이랬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팔팔 끓인 다음 김이 펄펄 나는 그 물에 꿀을 2숟갈 듬뿍 넣어 저어 드신다고요. 그 순간 저는 하고 이유를 알았습니다. 꿀에는 정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콩팥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지켜줍니다. 또 꿀 속에는 포도당 산화효소라는 성분이 있어서 몸속에서 아주 적은 양의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콩팥과 방광 주변에 나쁜 세균을 억누르는 천연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좋은 효능은 꿀 속 효소가 살아있을 때만 발휘됩니다. 바로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나옵니다. 꿀 속 효소는 섭씨 60도만 넘어가도 성질이 변하기 시작하고 펄펄 끓는 물에 닿으면 대부분 파괴됩니다. 그러니 끓는 물에 꿀을 타는 건 좋은 성분을 다 죽인 다음 그냥 설탕물을 마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정심님이 정성껏 드셨던 그 꿀물이 사실은 뜨거운 설탕물에 가까웠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타야 할까요? 꿀은 반드시 40도 안팎의 미지근한 물에 타셔야 합니다. 손가락을 살짝 담가 봤을 때 따뜻하다 정도로 느껴지는 온도입니다. 이 정도라야 효소가 살아서 콩팥까지 가서 제 일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꿀은 쇠숟가락으로 오래 젓지 마십시오. 꿀 속 항산화 성분이 금속과 만나면 산화 반응이 일어나 효능이 조금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나무나 플라스틱 숟가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사소해 보여도 이런 차이가 쌓이면 달라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 흔한 믿음을 짚고 가겠습니다. 몸에 좋다고 소문난 건 다 좋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코코넛 워터가 대표적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어르신들도 많이 찾으시죠. 그런데 이게 콩팥이 이미 약해진 분들에게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코코넛 워터에는 칼륨이 아주 풍부한데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 칼륨을 제때 몸 밖으로 못 내보냅니다. 그러면 피 속에 칼륨이 쌓이면서 심장박동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좋다는 말만 믿고 무심코 드셨다가 낭패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꿀에 대해서도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꿀은 누구에게나 다 좋은 만능약이 아닙니다. 만성 콩팥병이 상당히 진행된 분들, 그러니까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꿀 속 칼륨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돌 지나지 않은 아기에게는 꿀을 절대 들이시면 안 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아주 조금만 드셔서 몸의 반응을 먼저 살피셔야 합니다. 좋은 것도 내 몸 상태를 알고 써야 진짜 약이 되는 법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믿음입니다. 이번엔 식초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특히 오해가 많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식초가 콩팥 결석을 녹여준다. 돌을 삭혀서 내보낸다. 정말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지나친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실인 부분입니다. 식초 속 성분은 몸속에서 소변의 구연산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구연산이 소변 속 칼슘을 붙잡아서 결석의 씨앗이 뭉치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특히 가장 흔한 칼슘 결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레몬을 함께 넣으면 좋다는 말도 여기서 나옵니다. 레몬 속 구연산이 같은 역할을 하니까요. 식초 냄새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레몬즙 대여섯 방울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나친 부분은 이겁니다. 식초가 이미 생긴 결석을 녹여 없앤다는 것. 이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제대로 된 연구에서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식초의 진짜 쓸모는 새 돌이 생기지 않게 예방을 돕는 것이지 있는 돌을 삭히는 게 아닙니다. 국제적인 콩팥 관련 기관들도 결석 예방의 정석으로 세 가지를 꼽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기, 소금을 줄이기, 그리고 레몬이나 감귤로 소변의 구연산을 높이기. 식초는 이 큰 그림을 돕는 조력자일 뿐 결석 치료제가 아닙니다. 이미 돌 진단을 받으신 분은 반드시 병원 치료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식초는 쓰는 법을 틀리면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합니다. 원액 그대로 드시면 위 점막과 식도 그리고 치아 범랑질까지 자극합니다. 반드시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큰 컵으로 물 한 컵에 티스푼 하나 정도가 적당하고 그 이상은 넘기지 마십시오. 빈속에 너무 진하게 드시면 위장이 쓰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초의 칼륨을 걱정하시는데 밥숟가락 하나 정도의 식초에 든 칼륨은 11mg 안팎으로 아주 적습니다. 다만 매일 많은 양을 오래 드시면 오히려 몸속 칼륨이 빠질 수 있으니 양을 지키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혈압약 중에 소변을 많이 보게 해서 혈압을 낮추는 이뇨제 계열이 있습니다.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미 칼륨이 몸 밖으로 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식초까지 많이 더하면 칼륨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꿀에는 칼륨이 들어있으니 이 역시 약과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장약의 하나인 디곡신을 드시는 분, 당뇨약을 드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뇨제나 심장약,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꿀이나 식초를 꾸준히 드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 있게 먼저 말씀드리십시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하자고 드신 게 약과 부딪히면 안 되니까요. 경상북도 상주에 사시는 소갑수님 74이십니다. 이분은 이뇨제가 든 혈압약을 오래 드셔왔는데 몸에 좋다는 말에 꿀물을 하루에도 여러 잔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기운이 없고 다리에 힘이 빠지셨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약과 꿀의 궁합을 아무도 짚어드린 적이 없었던 겁니다. 소갑스님은 주치의와 상의한 뒤 꿀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하루 한 잔만 드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뒤로 기운 빠지던 게 한결 나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것도 내 약과 맞춰서 써야 한다는 걸 몸소 배우신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콩팥을 위한 아침 한 잔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이컵으로 한 컵 반 정도 되는 미지근한 물을 준비하십시오. 거기에 꿀을 밥숟가락으로 하나, 자연 발효 식초를 티스푼으로 하나 넣습니다. 나무나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잘 저어 주십시오. 식초가 아직 낯설면 레몬즙 몇 방울로 대신하셔도 됩니다. 이걸 아침 공복에 원샷으로 들이켜지 마시고 입안에서 조금씩 음미하듯 천천히 드십시오. 그리고 드신 뒤에는 5분에서 15분 정도 다른 음식을 바로 드시지 말고 기다려 주시면 흡수에 더 좋습니다.
여기에 돈 한 푼 안 드는 방법 하나를 더 얹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콩팥 마사지입니다. 우리 콩팥은 차가운 걸 아주 싫어하고 따뜻하면 좋아합니다. 두 손바닥을 마주대고 불이 날 듯 빠르게 30-40번 비벼주십시오. 손바닥이 뜨끈해지면 그 손을 등 뒤 허리 양쪽 움푹한 곳에 대고 위아래로 문질러 주십시오. 바로 그 자리가 콩팥이 있는 곳입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꿀식초 물을 드신 직후에 하시면 안에서는 효소가, 밖에서는 따뜻한 손이 함께 콩팥을 돕습니다. 비용은 0원이고 시간은 1분이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믿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콩팥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바로 저녁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 게 건강에 좋다는 믿음입니다. 새벽에 자꾸 깨서 고생하시는 분들, 이 대목을 특히 귀담아 들으십시오. 전라북도 김제에서 올해 벼농사를 지으시다 은퇴하신 배삼룡님 69이십니다. 이분은 건강을 위해 저녁 6시 이후로는 물 한 모금도 조심하셨습니다. 그게 몸에 좋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배삼룡님은 밤마다 새벽 2, 3시면 어김없이 눈이 번쩍 떠지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지 못하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런저런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가 잠자는 동안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낮에 들어온 기억을 정리하고 뇌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상한 신경세포를 고칩니다. 이 일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듭니다.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데 잠자는 동안 몸 전체 에너지의 5분의 1 넘게 씁니다. 그럼 이 에너지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우리 간에 저장해둔 글리코겐이라는 연료에서 옵니다. 그런데 저녁 6시에 밥을 드시고 밤 10시에 주무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4시간 넘게 굶은 상태로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그렇게 새벽 2시쯤 되면 간의 연료 탱크가 거의 바닥납니다. 뇌가 이걸 감지하는 순간 비상신호를 울립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확 뿜어져 나옵니다. 바로 이 호르몬 때문에 여러분이 새벽에 눈이 번쩍 뜨이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잘못도 아니고 나이 탓도 아닙니다. 연료가 없다며 뇌가 울린 경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1시간 전 꿀 1티스푼이 도움이 됩니다. 이건 단식을 깨트리는 게 아니라 뇌에 아주 조금의 연료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꿀의 원리를 조금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꿀 속 천연당분이 아주 적은 양의 인슐린을 자극하면 이 인슐린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뇌로 더 잘 실어 나릅니다. 트립토판은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은 다시 잠을 부르는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실제로 잠자기 전 꿀을 활용한 예비 연구에서 꿀이 수면의 질을 돕는데 안전하게 쓸 수 있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꿀 한 스푼이 수면 호르몬 생산 라인의 시동을 걸어주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잠은 밤에만 준비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아침에 트립토판이 든 음식을 챙겨 드시고 아침 햇빛을 충분히 쬐면 그날 밤 멜라토닌이 더 잘 나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밤 잘 자려면 오늘 아침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화면부터 보는 대신 창문을 열어 햇빛을 맞고 미지근한 꿀물 한 잔으로 하루를 여시면 그게 밤잠의 씨앗이 됩니다. 잠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숫자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65 이상 어르신들을 여러 해 추적한 연구에서 하루에 5시간도 못 주무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가 생길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잠드는데 30분 넘게 걸리는 분들도 위험이 올라갔습니다. 79편의 연구를 모아 분석한 자료에서는 하루 7시간을 못 채우면 사망 위험이 14%가량 높아진다고 나왔습니다. 잠은 그저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목숨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60을 넘기면 멜라토닌이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니 더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잠을 방해하는 습관이 있으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3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잠자리에 든 뒤 스마트폰을 보시면 안 됩니다. 화면 빛이 뇌에 지금 낮이라는 신호를 보내 멜라토닌을 확 억누릅니다. 둘째, 잠이 안 온다고 억지로 눈 감고 누워 계시지 마십시오. 20분이 지나도 잠이 안 오면 차라리 일어나 조용한 일을 하시다가 졸릴 때 다시 누우시는 게 낫습니다. 셋째, 오후 늦게 커피나 녹차를 드시지 마십시오. 카페인은 몸에서 절반이 빠지는 데만도 5시간 안팎이 걸립니다. 오후 3시에 드신 커피가 밤까지 절반이 남아있는 겁니다. 침실 환경도 거들어줘야 합니다. 우리 몸은 잠들기 위해 체온이 살짝 떨어져야 합니다. 방이 너무 더우면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이불 속은 따뜻하게 하시되 방 공기는 조금 서늘하게 18에서 20도 사이로 맞추시면 잠의 질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잊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콩팥과 잠은 서로 손을 잡고 돌아갑니다. 잠을 못 자면 혈압이 오르고 그 혈압이 콩팥 혈관을 상하게 합니다. 거꾸로 콩팥이 나빠지면 밤에 소변이 잦아져 잠을 자꾸 깹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시작이 바로 미지근한 꿀물 한 잔과 잠들기 전 꿀 한 티스푼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콩팥의 나쁜 실수들을 몇 가지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은 걸 챙기는 것만큼 나쁜 걸 안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첫 번째 실수는 진통제를 습관처럼 오래 드시는 것입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면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서 매일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진통제를 오래 자주 드시면 콩팥의 부담이 쌓일 수 있습니다. 통증이 오래 간다면 스스로 약을 늘리기보다 병원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콩팥을 위한 길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몸에 좋다는 건강 보조식품을 이것저것 한꺼번에 드시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이웃말을 듣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챙겨 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콩팥은 우리가 먹는 거의 모든 것을 걸러내는 장기입니다. 종류가 많아질수록 콩팥이 처리해야 할 짐도 늘어납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은 칼륨이나 인이 많은 보조식품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걸 드시기 전에 지금 드시는 약과 부딪히지 않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세 번째 실수는 단백질 가루를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근육이 빠지는 게 걱정돼서 단백질 보충제를 물에 잔뜩 타서 드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적당한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한 분이 단백질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걸러낼 노폐물이 늘어 콩팥이 더 지칩니다. 근육을 지키는 건 좋지만 그 양은 내 콩팥 상태에 맞춰야 합니다. 이럴 땐 밥상에서 자연스러운 음식으로 나눠 드시는 것이 가루로 몰아 드시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목마름을 참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목마름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몸은 물이 부족한데 정작 갈증은 못 느끼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물이 부족하면 콩팥은 진한 소변을 억지로 짜내느라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목이 마르지 않아도 작은 컵으로 조금씩 자주 드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물론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은 반대로 물을 조절해야 하니 이 부분은 꼭 주치의와 확인하십시오. 다섯 번째 실수는 짠 국물을 남김없이 다 드시는 것입니다. 찌개나 국의 국물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소금이 녹아 있습니다.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조금 남기는 습관만으로도 나트륨을 꽤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5가지만 조심해도 우리 콩팥은 한결 편해집니다. 좋은 걸 더하는 것과 나쁜 걸 덜어내는 것. 이 둘이 함께 갈 때 몸은 가장 크게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 오늘 뒤집어 본 믿음들을 옛 믿음과 오늘의 지식으로 나란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옛날엔 아침 찬물이 몸을 깨운다고 믿었죠. 오늘은 미지근한 물이 콩팥을 편하게 한다는 걸 압니다. 옛날엔 꿀물은 뜨겁게 타야 좋다고 믿었죠. 오늘은 40도 미지근한 물이라야 효소가 산다는 걸 압니다. 옛날엔 식초가 결석을 녹인다고 믿었죠. 오늘은 식초가 쇠, 돌을 예방하는 조력자일 뿐 녹이는 약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옛날엔 저녁 굶기가 최고라 믿었죠. 오늘은 잠들기 전 꿀 한 티스푼이 새벽 각성을 막아준다는 걸 압니다. 믿음을 바꾸는데 늦은 때란 없습니다. 아는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제 콩팥을 위한 하루 살림을 조금 더 챙겨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잘 안 드십니다. 특히 겨울엔 갈증을 덜 느껴 더 줄어들죠. 그런데 물은 콩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데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보통은 몸무게 1kg당 30ml 정도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60kg이면 하루 1800ml 종이컵으로 9잔쯤 됩니다. 다만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은 오히려 물을 줄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확인하십시오. 물도 한꺼번에 벌컥 마시기보다 작은 컵으로 2시간마다 한두 모금씩 나눠 드시는 게 콩팥에 부담이 적습니다. 식사 이야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김치, 간장, 젓갈, 짭짤한 밥상에 익숙합니다. 다 우리 입맛이 그렇게 자랐죠. 하지만 소금 속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압이 오르고 그 혈압이 콩팥 혈관을 조입니다. 여기서 꿀이 작은 도움을 줍니다. 꿀 속 칼륨이 몸속 나트륨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걸 거들어줍니다. 물론 이건 짜게 드셔도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조금씩 싱겁게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되 그 위에 적당한 꿀 한 스푼이 균형을 돕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뇨가 있으셔서 꿀이 걱정되는 분들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무안에 사시는 진말년님 77이신데 당뇨 때문에 꿀을 아예 멀리 하셨습니다. 이런 분은 방법을 조금 바꾸면 됩니다. 빈속에 꿀만 드시지 마시고 채소를 먼저 드신 뒤에 아주 적은 양 티스푼 반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채소와 함께 드시면 당분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져 혈당 변화가 훨씬 완만해집니다. 물론 혈당 조절이 어려우신 분은 시작 전에 주치의께 먼저 여쭤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내 몸 상태를 알고 쓰면 꿀도 안전하게 곁에 둘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니 집에서 스스로 살펴보실 자가 점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호가 3주 넘게 이어진다면 꿀물보다 병원 검사가 먼저입니다. 첫째, 소변을 천천히 봐도 거품이 두껍게 끼고 오래 남는다. 둘째, 아침마다 눈두덩과 발등이 눈에 띄게 붓는다. 셋째, 밤에 소변 때문에 3번 이상 깬다. 넷째,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허리깨가 계속 뻐근하다. 이 신호들은 게으름이나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구조 요청입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한 번쯤 소변 검사와 피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좋은 것도 넘치면 독이 됩니다. 꿀은 하루 밥숟가락 2개를 넘기지 마시고 식초는 티스푼 하나면 충분합니다. 많이 드신다고 더 빨리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장이 상하거나 혈당과 칼륨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꾸준히 그리고 적당히 이것이 건강에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이제 앞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침 찬물을 미지근한 물로 바꾸신 문복녀님은 몇 달 뒤 아침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뜨거운 꿀물을 미지근하게 바꾸고 약과의 궁합을 맞추신 하정식님과 소갑수님도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녁 굶기를 고집하다 잠들기 전 꿀 한 티스푼을 더하신 배삼룡님은 며칠 만에 아침까지 깨지 않고 주무셨습니다. 혼자 깬 게 아니라 알람 소리에 깬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며 웃으셨습니다. 바꾼 건 아주 작은 습관 하나였을 뿐입니다. 우리 몸은 그만큼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처음과 끝은 결국 하나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나이 탓으로 흘려버리지 말자는 것.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 끓인 꿀물 대신 40도 꿀물, 결석을 녹인다는 헛된 기대 대신 예방을 돕는 식초 1티스푼, 그리고 잠들기 전 꿀 1티스푼.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바로잡은 전부입니다. 거창한 약도 비싼 기계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 부엌에 있는 것들로 충분합니다. 우리 세대는 젊어서 가족을 위해 내 몸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자식 키우고 논밭 일하느라 늘 뒷전이었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정성을 우리 자신에게 조금 돌릴 때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미지근한 물에 꿀 1티스푼, 내일 아침 창문 열고 미지근한 꿀식초 물 1잔, 이 작은 2가지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혹시 우리 집에도 이뇨제나 신장약, 당뇨약을 드시는 어른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조용히 나눠주십시오. 약과 꿀의 궁합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고 오래도록 2다리로 손주들 마중 나가는 튼튼한 어른으로 함께 지내시길 바랍니다.